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세린메이 어려운 5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5월을 예언하셨던 분이 계시죠. 네, 바로 도물머리 자산운용의 빈센트 김 초대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물머리 빈센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하고 연합인포맥스에서 막 시도를 했죠. 그때 상당히 약세론을 펼쳐서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대체적으로 채권에 좀 경화된 경향이 있으니 채권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하방에 대한 개념 아니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채권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결이 분명히 달랐어요. 결이 좀 달랐고, 뭐 채권 시장의 강세를 예상한 건 아니셨으니까. 네. 네, 그렇고 6월 달까지 그 5월 달 금리 인상 이후 6월 달까지가 상당히 그 중간 과정이 파란의 과정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가장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부터 한번 네.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가격이 많이 싸졌다라는 네. 것이 가장 이 바닥론의 주요 요점이었는데요. 네. 오늘도 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가격이 싸진 건 맞죠. 그러니까 과거 뭐 87년도 아니면 70년도랑 미국 증시를 비교를 많이 하니까 네. 뭐 서프라임까지 안 가더라도 한 30-40% 고점 대비 빠졌는데 현재 한 누적으로 25% 정도 전후로 빠졌으니 한 10% 정도 빠질 수 있다. 그런데 그쯤 되면 이제 거의 바닥 아니냐. 왜냐면 87년 블랙 먼데이라든지 70년대 오일 쇼크는 너무 과한 평가다. 네.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1분기 미국 GDP가 나오기 전에 제가 갔었는데 1분기 GDP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네. 실제 그렇게 나왔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의 2분기 GDP 저는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있다 봐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죠. 걔네들이 그렇게 발표를 안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실제는 마이너스일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이제 실제 발표도 사실 뭐 1% 초반까지도 내려올 것 같아요. 과연 공산당이 그걸 할까? 뭐 이제 그거는 한번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아니 저는 동의해요. 실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는 네네. 이제 중국 시장을 매일 하잖아요. 네네, 저희 맞습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쵸, 제가 계속 네. 투덜투덜거리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 투자한 거 망해가지고. 네. 근데 공감합니다. 과연 발표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던 요지는 결국 이제 주가 측면은 제가 주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결국 어닝과 멀티플의 조합인데 EPS가 계속해서 내려갈 룸이 있다. 네. 쉽게 어닝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좀 더디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하향 조정된 다음에 네. 그때서야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에서 가격 조정을 좀 말씀드렸고 네. 가격 조정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게 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매크로 측면에서는 미국 연준이 모든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6월 FOMC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중구난방일 거예요. 중구난방일 거고 저는 지금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연준은 사실은 22만큼 시장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2번밖에 안 올렸는데 물론 빅스텝이 한 번 있었지만 시장금리는 벌써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말 금리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예상하는 우리가 네. 예상하는. 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벌써 2.7%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꺼림직한 게 금리 왜 내려갔냐. 네. 연준의 템포 조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죠.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조합해서 보면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신기고 결국 미국의 어저께도 미국의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네네. 현재 뭐 158불 정도까지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2분기에 대한 어닝의 시그널도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선 반영되는 게 주식시장이라 하더라도 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벌써 한 달 좀 넘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달 정도 크게 보면 그럼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인 것 같다.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연말에 봤을 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갖고 그럼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 저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경기 침체의 이유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기업이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거는 태생입니다. 실질 금리도 이제 플러스권에 접어들고 있으면 금융시장에 돈을 묶여둘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년 넘게 이건 좀 큰 의미지만 익숙했던 디플레이션 악령에서 벗어났는데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투자를 하려면 경기에 대한 전망이 밝아야 되거든요. 네.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또 공교롭게 오늘 한국은행도 성장률을 2.7%로 하향했죠. 하향했죠. 3.0에서. 네, 이게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뒷북치는 한국은행의 전망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수정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게 민간보다는 좀 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2.7%도 사실 민간 쪽에서는 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불안한데 기업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게 맞지만 네.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거죠. 디플레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어서 비용 단위는 올라가는데 네. 기업이 투자해서 어닝이 늘고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현재 모든 컨센서스는 다 어닝에 대한 하향 조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어닝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년도에 너무 좋았다.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네. 사실은 그 후폭풍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다라고 네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이미 스톡곡지는 장기여지고 있고 또 저희 매크로 측면에서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제 블랙박스 중에 하나가 다음 주 벌써 수요일입니다. 네. 우리 지방선거가 QT가 시작하는 음. 오늘 5월 FMC 의사록 잠깐 얘기 좀 할까요? 5월 FMC 의사록 지원전이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네. 하겠다. 네. 그러니까 즉 수요는 우리가 잡겠다. 네네. 그 이상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수요를 네. 잡아서 네. 그래서 그냥 인플레이션이 막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네, 바람들이 네. 상당히 저는 네, 네. 읽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유심히 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5월 달과 6월 달이 제가 큰 콜 중에 분수령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미세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려고 페이퍼를 보니까 12페이지였는데요. 네.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뭐 무차별하고 긍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템포 조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네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뭐 빅스텝 2번은 이미 반영이 됐고 반영됐고. 네, 네. 그래서 뭐 별반 없다라는 건데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있어요. 네. 뭐냐면 연준의 그 의사록에 연준의 페드 와처들만 좀 보는 거긴 한데 네. 되게 미세 변화들이 있어요. 참여자들이 올이냐, 맨이냐, 퓨냐, 아니면 세브런이냐, 뭐 이런 것 따라 몇몇 위원이냐, 소수의 인원이냐, 대다수냐에 따라서 네. 참가자들의 성향이 컨센서스로 나타나는 게 있고 네. 아직은 컨센서스가 아니지만 이제 컨센서스화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은 아마 9페이지인가 8페이지에 있었던 문구인데 네. 몇몇 참여자들이 QT의 시행에 대해서 네. 금융시장과 미국 경기에 오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several participants, 네, 즉 네. 아직은 all, many 같은 컨센서스는 아닌데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고 지금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다면 이런 several 참여자들이 many 참여자로 아니면 all 참여자로 바뀔 개연성이 있고 그게 6월달 FOMC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가장 블랙박스 중에 하나다라는 네.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FOMC 회의 발표하면서 또 재미났던 게 섹터별로 흐름을 보면 소비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옷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에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의 반토막 나는 회사들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큰 반등, 뭐 8%, 9%, 10%뭐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FOMC에서 보여주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일부는 가지고 싶은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은 문구 중에 그 가격을 전가시키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경기가 탄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의문이 그거예요. 미국 경기가 정말 탄탄한지 안 탄탄한지를 사람마다 말이 다 입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거냐. 네, 저는 그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 FOMC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였어요. 미국 경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경제입니다. 소비를 봐야 되는데요.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시대에 왔기 때문에 물가가 8.5에서 8.3%, 뭐 두 달 연속 8%가 되게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 체감 물가는 더 높다. 그건 맞죠. 휘발유 네. 가격부터 시작해서 네. 그게 소비자 심리 지수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 네. 물론 더 큰 매크로 범위에서 디레버리징이 끝난 가계, 그러니까 부채가 별로 없다. 더구나 아직은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그래서 웨이지의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저축률이 높다. 이런 것은 다 버퍼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또한 미국의 자산 중에 주가 아니면 부동산 아닙니까? 네네. 둘 다 꼬꾸라지고 있다는 거. 저는 더 이상 소비하는 여력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게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는가? 물론 여기서 이제 과거 같으면 네. 과거 디플레이션 시대였으면 이제 연준과 페드 푸시 있겠죠. 네.
그래서 뭔가 금리를 멈춘다던가 아니면 인하던가. 네. 근데 이번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죠. 네.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꼬이는 거다. 네. 왜냐하면 저는 실물 경제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기업이 투자를 바탕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체감적으로 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네. 그 사이에 이 시장이 반영하기까지는 상당 부분 진통이 있을 건데 그게 지금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 사실 연준은 실기했다. 그 시점을 이미 놓쳤다. 네. 그게 이미 회고록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럼 놓쳤다면 분명 그에 대한 결과로 반대급부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네. 단 경기 침체는 제가 여의도 저희 선후배들이 얘기하는 거랑 저는 조금 다른 게 되게 짧을 거다. 네. 네, 그래서 짧은 경기 침체가 시기적으로는 단언할 수 없지만 내년 1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연말에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익절을 하고 아니면 물렸던 분들은 그때 원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한 템포는 좀 쉬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 주가라는 게 EPS와 멀티플의 그 곱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멀티플은 심리가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 기업 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2분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가이던스가 지금 떨어지는 기업들은 혹독하게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거든요. 엔비디아나 뭐 네. 여러 기업들처럼. 근데 그 사실은 자연적 증가분이라는 것도 있고 빅테크들 업체들도 꾸준히 우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작년에 너무 기록적으로 뭐 20% 30%씩 매출이 증가했으니 네. 그거는 뭐 꺾일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그거를 반영한 걸 수 있다. 그러나 얘네들이 근원적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날 애들은 아니니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에 만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가가 지금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한 30% 정도가 빠졌는데 여기서 얼마 정도 더 빠지거나 내외가 된다면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것도 아직 시간이 좀 더 멀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만날 것 같고요. 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고 단 그 네. 시기가 약간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지연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팩트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만의 매크로 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거 같은 가격 논리면 절대 투자 못한다. 네. 그리고 정가도 시킬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정가시키는 순간 내 경쟁 업체가 들어와서 바로 가격 내리고 내 수요를 다 빨려갈 거기 때문에 기업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 플러스 이런 경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절대 투자할 수 없다. 경제 이론이 틀릴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제가 블록화 경제와 세가 경제를 신냉전 시대랑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네. 게 의도적으로 정책 위반자들이 아젠다를 갖고 와서 경쟁을 줄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뭐 저스틴 타임에서 저스틴 케이스로의 시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경쟁이 극대화된다면 어떤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 없고 정가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수요는 그쪽으로 한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게 미국 기업이 사실은 패권을 갖고 하고 있어서 미국 주도의 밸류체인의 재편 최근에 뭐 글로벌 밸류체인이 GVC라 그래서 지역별 밸류체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화의 경제 속에서는 그게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큰 대세의 반등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인플레 속에 들어왔는데 네. 머리는 디플레 속에 있는 거죠. 과거에 워낙 계속해서 네. 한 몇십 년 20년 가까이, 정도의 네. 디플레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가 익숙해졌다면 여기선 질러야 돼. 여기선 설비 증설을 해야 되고 가격을 높여야 되고 이렇게 쉽게가 되는데 지금 몸만 인플레에 왔지 생각은 여기서 가격 올렸다가 우리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으니 그런 단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게 상존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직 몸을 제대로 못 푸는 걸까요?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글쎄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과거 경제로 모든 게 대변했던 행태가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주창하는 복잡계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글쎄요, 모든 걸 다 아우르면서 전략을 짜겠죠. 근데 이 세계화 이후에 무한 경쟁 시대라는 게 딱 틀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무한 경쟁 시대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저는 단적인 예로 뭘 드리고 있냐면 러시아 루브라 이렇게 강한 거 보세요. 네. 러시아 루브라를 안 보셨던 분들은 만약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신고가죠 지금. 네, 이게 무슨 2020년 3월달 주가인가 싶을 정도로 V자 반등을 바로 했어요. 네. 경제 제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게 뭐 러시아의 정부 자체가 결제를 루브라로 하게끔 전통적인 잣대가 아닌 비전통적인 하나의 그
절단을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논리가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거고 네. 그런 것처럼 기업들도 어떤 의도적인 이 경쟁을 방어하고 지연시키는 이 행태들을 적응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적응 기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횡보세를 통해서 수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1분기하고 5월 달까지는 그냥 얻어맞았던 거고 일종의 그 작년도에 있었던 일부 버블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전화되면서 겪었던 몸소 하락을 경험을 했고 그럼 지금부터 6월 달 이후에는 일정 기간 횡보를 해야 된다. 경기가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소비와 투자인데 네. 소비는 계속해서 유동성의 향유에서 벗어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선순환이 나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쉽사리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조정이 있는 것이고 그 조정이 빠를 거냐 느릴 거냐는 사실 그때그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세계화가 빨리 진척되느냐 아니면 얼마나 블록화가 빨리 다시 한번 진척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소순환으로 시계를 확 좁혀보면 네. 그럼 그 안에서 하락하더라도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고 다 굴곡이 있는 거고 올라갈 때도 굴곡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매들기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렸는데 네. 연준의 통화 정책의 그 속도감.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 하는 거죠. 먼저 확 올렸다가 자이언트 때까지 얘기 나왔다가 약간 발 빼면서 네. 향후 좀 스무딩하게 가는 그런 전략. 너무 시장이 똑똑해서 그거를 미리 인지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꺼림직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연준 내부에서 보면 저는 아마 빅스텝 한두 번 하고 이제 25bp로 하면서 미연의 완성이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결국 한 템포 뭐 중지하는 듯한 모습. 근데 그 중지하는 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과거는 환호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지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사실은 오히려 더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거고 네. 언제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보면 지금의 빅스텝이 다시 한번 베이비 스텝으로 한 템포 쉴 때 그때가 오히려 지금 같은 우려감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7월 달이 지나봐야 네. 사람들이 이제 진짜 베이비 스텝을 하니 이제는 뭐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았다. 이젠 천천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밸리에이션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시점이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6월 FOMC 전으로 그러니까 약간 위험을 먼저 내가 사고 포지션을 하겠다. 뭐 저보다 운영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아마 그런 시점과 그런 거 잘 잡으실 텐데 저는 매크로 터닝 포인트를 봤을 때는 6월 FOMC 전후가 위험을 내가 조금 감수하고 포지션을 할 첫 번째 단계고요. 네. 정말 위험 싫다. 올해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은데 정말 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라고 하면 저는 올해는 잭슨홀. 올해 잭슨홀은요 또 다른 피버팅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FOMC가 공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잭슨홀에서는 올해 3월달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경기는 조금 저해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피버팅을 했다면 네. 이번 8월 FOMC에서는 네. 이 피버팅의 속도감이 조금 더 경감될 수 있고 네. 매들기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주가는 선반영되니까 또한 포지션을 잡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조금 위험을 갖고 미리 사겠어. 그거는 뭐 본인들의 다 선택이지만 어쨌든 그 툰 6월 FOMC와 8월 잭슨홀 그 사이에는 큰 변화가 일단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그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이제 시계열이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아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거의 이제 평균 PER 배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S&P 기준으로. 그러면은 평균이라는 건 평균이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니 지금 위에는 과도했던 거가 내려온 거고 그러면은 보통 떨어질 때 평균 왔으니까 여기서 멈출 거야 하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쭉 내려갔다 다시 평균 복원을 하겠죠.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평균 복원을 하면서 떨어지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떨어지면 우리 좀 강하게 떨어졌어. 그럼 평균치까지 회복을 해야 돼. 하면 그 사이에 또 기업들의 이익이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또 패턴을 보여줄 테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제 시계열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7월 달까지 빅스텝 하고 그다음에 8월 달 잭슨홀쯤 되면 주가가 만약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한다면 이제는 밸류에이션 다시 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네 하는 시점이 맞기는 맞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네. 한국은 미리 먼저 매도 맞았고 네네. 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큰 얼개에서 이렇게 좀 분수령을 말씀드렸고 사실 한 발짝 뒤에서 보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커플링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디커플링 기간이 꽤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니까 저희가 한국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자 그럼 한국의 이 주식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수교 측의 측면에서 원동력이 무엇이냐, 지금처럼 하단을 바치는 개인이 것이냐, 저는 외국인이 분명 노크를 해야지 추세를 갖고 움직인다고 보고요. 네. 그 외국인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환율로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 외환시장이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선반영할 거다. 최근 저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저것 중에 하나가 이쯤 되면 사야 되는 거냐. 네. 왜요? 가장 가격이 많이 빠진 거 왜 뭐가 변했습니까? 당신이 그때 얘기했던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 달러 인덱스가 104에서 102로 빠지고 네. 이렇게 되다가는 100으로 빠질 수도 있다. 네. 유로 달러 페리티 전망이 ECB가 지금 라가르트 거제 얘기해서 어제 오늘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네. 어쨌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유로화가 반응을 하고 있다. 유로화 페리티 전망은 이제 끝났다. 맨날 그랬잖냐. 1대1 달러 유로 1대1까지 봤지만 네. 이제 끝난 것 같다. 네, 네. 다시 1.1.4 다시 연상복귀할 거다. 그거에 대한 이제 저의 챌린지예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의 기억하고 싶은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달러원과 위안의 1,300원과 7위안 그 가능성을 그때 동시에 그게 도달하면 네. 그때 세상 다 망할 것처럼 뉴스 플로우가 나오겠지만 정말 그때가 다시 한번 위험을 살 때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갖고 실제 달러 환율이 1,291원까지 가서 네. 그쯤 하면 사실 뭐 거의 다 제가 1,250원대, 40원대에서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리즈너블 했었고 달러 위안도 사실 6.8까지 갔었는데 갔었죠. 중국 정부가 빠르게 또 개입을 네. 하고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달러 위안은 7위안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펀더멘털리 뿐만 아니고 지금의 이 외환시장의 방어는 결국 인시방편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달러가 약해졌어요. 근데 달러 약해졌던 원인을 가만 보면 이제 유로화. 유로화 강세였죠. 네, 네, 그럼 유로화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저한테 이제 또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음. 사실 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유로화 생각을 여기서 처음 이 매체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이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내일은 이제 연합 땡땡 가갖고 밤에 합니다 생방송으로. 네, 네, 그래서 거기가 먼저 이제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실방송이니까 거기 네, 먼저 거기는, 나오겠네요. 네, 저희는 거기는- 다음 주에는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첫째 여전히 ECB는 올해 금리를 못 올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페리티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네.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요, 그래도 유로화는 더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경기 침체가 와서.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경기가 별로 사실 미국이 유럽하고 되면 네, 호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유로존은 거의 초입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유럽은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가 제가 신마샬 플랜이라는 얘기도 가끔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자립도를 위해서 미국이 원조했던 것의 네. 재판인 것이죠. 지금은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를 끊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가만 보면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를 위하려면요. 유럽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 제가 왜 인플레이션 투자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유럽이 디플레이션 악령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최근 ECB 총재가 무슨 얘기했냐면 상황이 바뀌었다. 네. 디플레이션의 이로움이 없어졌다. 네. 그건 뭐냐면 가만 생각해 보면 유럽 기업들이 투자 안 한 지 꽤 됐어요. 네. 할 필요가 없죠. 디플레이 상황이면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지금은 해야 돼야만 하는 숙명에 처했습니다. 네. 에너지 자립도를 이루지 못한다면 글쎄요. 유럽은 영원히 유럽 연합을 만들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금리가 인상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실물 경기 침체인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저는 유로화는 오히려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하고 똑같이 유로화가 강세 압력을 받는 거지만 네. 오히려 경기 때문에 더 주저앉을 거예요. 실제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전환을 시켜놓고 나면 그거를 제대로 반영을 시키거나 감내할 수 있는 기업이나 체력이 조건이 없다. 안 되니까 네. 실제로 체력이 떨어졌으니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네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메시지로서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게 또 연불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라고 이제 접어드는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운 좋게 지난 연말에 이제 신냉전 시대의 불협화음으로 발발 가능성을 좀 몇 군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 전쟁이 났죠. 그래서 저는 이게 봉합 가능성이 상반기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상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입장을 갖고 있고요. 실제 우리 한국 언론 말고 외신을 보면 상당 부분 물밑 작업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외교는 실질을 논리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절대 양보 안 한다라고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든든한 지원을 갖고 해볼 만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럽 애들이
우크라이나를 잡아 끌 겁니다. 네. 휴전하라고. 음. 왜냐하면 이게 다 유럽의 인플레이션과도 연결돼 그렇지. 있고 그리고 저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핵 전쟁만 아니면 이미 주식시장에는 다 반영이 끝났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설마 핵 전쟁이라는 리스크 하나, 네.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의 그 인플레이션의 선택이 좀 네.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한다는 말씀. 전쟁이 상존하는 한 인플레이션 요인이 언제든지 같이 상존하는 것이니까 그 ECB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유럽이 잘하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은 끝까지 이참에 옛날에 크림반도까지 다 합병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유럽이 어느 정도 정세에서 돈바스 지역 내지고 여기서 그냥 봉합하는 걸로 네. 또 한번 역사의 심판을 받을 뒤안길의 후회지만 그렇게 또 봉합할 것 같고 그게 ECB의 정책적 입장에서도 운신의 폭을 좁히지 않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유럽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전쟁 때문에 훨씬 어려워진 거죠. 지금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렵다고 해도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고 그래서 뭐 가격 조정이 있는 거지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붕괴나 이렇게 하락이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렵죠. 그렇죠. 사실 또 이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이 끝내는 게 아니고 미국이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네. 모든 전쟁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끝내고 싶을 때 끝내는 건데 이장부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스토리인 거죠. 근데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국가가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지금 또다시 블록화 경제의 증거들의 하나가 전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의 곡물 가격의 급등은 인도라 비롯해서 그 곡물 가격의 수입국들, 의존국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고 그거는 이미 우리가 2010년도에 경험해봤고 그게 사후적으로 해석은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여파가 제가 생각하는 그래 올해 한번 익절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게 불거지면 사실은 올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이 에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이 곡물 가격 벌써 인도가 밀하고 설탕을 수출을 금지하고 나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겁니다. 네. 더 이상 이제 물자가 돌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생존과 결부되는 거라서 뭐 중동 지역이 가장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니까요. 그래서 다 지금 화약 창고들이 꽤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닝의 다운사이드 리스크, 그다음에 이런 연준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적응한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게 다 이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곡물 가격 이미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우려감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그러면 결국 미국이 끝내려고 하기를 만드는 것은 유럽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유럽이 좀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이제 확연하게 중간 선거 전에 떨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수요는 금리 인상으로 커버가 되겠지만 공급망 자체는 결국 전쟁하고 그 제로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전쟁을 끝내줘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이 지원 안 하면 전쟁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 안 해주면 맞습니다. 건들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결정인데 그럼 결국 하반기 11월 달에 중간 선거 전에 수습을 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행동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상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의 행태를 잘 보는 게 유럽이 에너지 자립도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항상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자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나는 게 뭐 북해산 브렌트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네,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의존도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철저히 러시아산 가스관까지 대대적인 국가 산업으로 이끌었던 이유가 의존이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걸 하겠다고 지금 나섰는데 그게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계약들이 나오면 그때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은 빠르게 끝날 수 있다. 그게 나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이게 다 주식시장하고 열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엑시트 계획을 세워야 엑시트가 되는 건데 그 엑시트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잘 얘기해 주셨는데 에너지 문제, 유럽의 에너지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인지가 정리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셧다운, 그 전쟁 셧다운 쪽으로 갈 수 있다. 굳이 미국이 전쟁을 끌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또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는 일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이 에너지 자립도를 하려면 미국의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사주는 걸로는 택도 없어요.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번 겨울은 더 혹독할 겁니다. 네. 더구나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판을 벌려놨는데 유럽이 계속해서 미국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이 해가 바뀌어서 저 예상대로 내년 초반에 약간 좀 말이 빠르지네요. 내년 초반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과연 미국이 도와줬던 마샬 플랜을 계속 도와줄까요? 내가 힘든데 그럼 유럽은 다시 한번 자립도를 외칠까요? 저는 러시아한테 다시 한번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 혼재되는 거죠. 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고 되게 빠르게 의미 있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은 지금 이룰 거를 다 이룬 거잖아요. 그 나토 가입 뭐 어디야 핀란드에서부터도 나토 가입하겠다 그러고 완전히 손 안 대고 코 푼 거 아닙니까? 유럽을 자기 편으로 쫙 끌어들이면서 블록화를 구축을 했으니까 갑자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블록화 경제를 끌고 싶었다면 미국이 트랩을 깔았고 그 트랩을 러시아가 제대로 밟아줬고 맞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블록화 경제를 왜 갖고 왔냐? 결국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체이션의 재편, 그게 중국과의 패권 경제도 맞지만 네. 또 다른 제가 이제 책에 안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그게 여전히 이제 고민스럽고 이래서 아직은 제가 기술하지 않고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미국이 이 디플레이션, 재패니케이션이 미국에서 한창 떠들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 일본화 된다. 네.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노동과 캐피탈이 점점 유인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로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투자에 나서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같이 무한경제 시대에 미국 기업들이 나설 수가 없죠. 그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기업들과 굉장히 많은데 그 블록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어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행태들을 다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겠지만 그걸 나중에 다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네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조합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떤 그림을 저희가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